각 당이 총선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 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국회의원, 제10대 민주연구원 원장, 국회 기재위 예결심사 소위원장, 총선기획단에서 활동하며 내년 총선 승리 전략으로 민생과 함께 유능한 대안정당을 강조. 다양한 온오파 활동을 하고 자기들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당에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유닛이 무한대로 민주당 속에 만들어지면은 바로 그런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그런 삶들이 정당에 효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태호 의원이 바라본 내년 총선 승리 전략과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목, 집중 분석합니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총선 준비에 한창입니다. 정작 선거제 개편은 별 진전이 없습니다. 여야 합의는커녕 당 내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인데 그때까지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총선을 둘러싼 이슈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의원은 총선 기획단 일원이면서 지금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는데 현재 민주당 지지율 등 당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강서구청장 선거는 뭐 저희들이 크게 예측치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군요. 예, 예측을 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당대표가 아주 명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 민주당의 승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총선을 한 4, 5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더욱더 겸손하고 더 절실하게 임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의외의 또 상황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3일 전까지도 이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여권은 그랬죠. 이기거나 뭐 박빙이거나. 근데 사실 저희들은 이미 일찍부터 이 총선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예측을 거의 수치도 일치하는 수준까지 맞춰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늘 그게 의아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여론 이슈를 국민의힘 혁신위가 가져가면서 민주당이 주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같은 지적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네, 뭐 그런 지적이 많은 걸 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놀고 있는 건 아니죠. 저희들로서는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 폭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민생 경제에 있어서 유능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이 부분에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당 대표 최고위원회 때 모두 발언을 보면요, 첫 번째 꼭지가 늘 민생 경제에 관한 발언입니다. 네. 아마 그거를 주목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관되게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이 워낙 많이 폭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가려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혁신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거의 뭐 토사구팽 당하는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네. 뭐 혁신이 안이라고 발표한 것도 지도부에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도 않고 네. 결국은 자충우돌 하다 끝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최근 그 총선 기획단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청년 여성 우선 공천안을 제안했습니다.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 준수 이 점도 제안을 했는데 사실 뭐 총선에도 중요한 게 공천 문제죠. 후보 경선 시에 예를 들면 결선 투표제 도입이라든가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총선 룰에 대해서 또 방향이 잡혔습니까? 저희들의 총선 룰에 관한 문제는 늘 이렇게 답하죠. 네. 저희들은 시스템 공천을 한다. 네. 그 시스템 공천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1년 전에 공천도를 확정한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난 4월 달에
저도 그 공천제도 TF의 부단장으로 일을 했었는데 지난 4월 달에 내년도 총선 후보를 결정한 룰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왜 강조를 하냐면은 대개 보면은 지도부에서 자의적으로 공천이 되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시비가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당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지난번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저희들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시스템 공천이 한몫을 했다라고 네.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번에 특히 좀 강조를 하는 것은 청년 여성 우선 공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이번에 한번 그 총선 기획단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공천 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당이 그동안에 공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비율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네. 그건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제도상의 사람 문제이기도 또 구하는 하고 문제도 예, 있었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예를 들면 전략 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한다. 뭐 이런 큰 방향을 하나 잡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청년 후보자가 출마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네. 또 이런 원칙을 하나 만들었고 또 2030 세대는 사실 경제적 부담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들을 면제하는 그런 조치까지 해가지고 저희 경선기획단에서 청년 여성 우선 공천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선거 되면 때가 되면 항상 이제 뭐 중진 용태 문제라든가 또 뭐 한때는 또 동일 지역에서 삼선 뭐 초과 출마 금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이 같은 이슈도 추후에 논의가 됩니까? 예, 아무래도 그게 주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네. 총선 기획단에서 아마 후반기쯤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총선 기획단에서 정한 내년 4월 총선 컨셉이 보니까 민생, 혁신, 미래던데요. 뭐 이재명 대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성장률 3%를 달성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야 지금 정쟁 갈등 속에 성장률 3% 이게 가능합니까? 이 3% 성장률을 제한하게 된 배경이 있죠. 네. 윤석열 정권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야말로 눈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그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지금 경제 성장률이 1.4%로 떨어져 있는데 역대 평상시에 경제 성장률은 최하위죠. 그리고 더 마침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보다도 30년 저성장에 빠져 있던 그 일본보다도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역전되는 상황까지 와요. 네. 뭐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던 나라가 갑자기 13위로 떨어지는 이런 그야말로 갑자기 대한민국 후진국이 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자부심도 2021년 뭐 이쯤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거의 뭐 80% 가까이 갔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가서 1년 6개월 만에 1.58%로 떨어지거든요. 네. 최근 여론조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또 유능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3% 성장을 목표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그 의지를 또 그 구체적인 정책을 이번에 제안을 했던 거죠. 핵심적인 거는 쌍크리 엔진을 만들자는 겁니다. 네. 첫 번째로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부분에서 초격차를 벌려야 된다는 게 하나 네. 있고요. 그리고 신산업, 전략 산업에 있어서 그 벤처 또 스타트업들의 창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내수를 신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런 걸 적극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률 견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한 입법이 있으면 뭐 여야가 합의해서 또는 야권이 적극적으로 다 또 뭐 동참을 해서. 근데 그 같은 지금 여야 어떤 타협이라든가 자체가 지금 실종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타협의 실종을 떠나가지고 네. 거꾸로 가고 있죠, 정부가. 네. 예를 들면 R&D 예산 같은 경우가 원래 과기부에서는 35조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게 30조, 5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면은
이게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은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월 31일, 1월 15일, 그다음에 3월 31일, 5월 30일, 6월 30일 이런 식으로 날짜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 모든 결정 과정에 과학기술 전문인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확정을 하거든요. 근데 6월 28일 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R&D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과학기술자들이 도둑놈처럼 이렇게 취급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5조가 갑자기 날아갑니다. 근데 35조를 30조로 줄이는 과정이 3일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기술에 있어서 초격차를 벌려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는 R&D 예산을 깎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깎는 것도 아주 세밀한 무슨 조사나 이런 거 검토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경제 성장 3%를 얘기를 하면서 R&D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민주당 의원총회 열었습니다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를 못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이 선거제는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하나는 현행제도라고 보면 되겠죠. 네. 연동형 전국 비례대표제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두 가지 대안이 다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우리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역구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 전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병립표로 간다는 것은 현재의 제도에서 후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갔을 때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의 이 여야의 이 두 개 정당의 적대적 이 정치 문화를 극복하고 다당제를 통한 연합 정치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자라는 건데 문제는 이 부분은 또 뭡니까 그 위성정당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병립형으로 간다는 건 마치 후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저희 당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그야말로 의원 한 30여 명이 참여하는 아주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게 막 뭐랄까 이제 격렬한 토론이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진지한 토론이 있어요. 네. 어느 길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고 그다음에 대화 타협의 정치로 가는 방향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토론을 통해서 이 양 제도의 장단점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또 사실 저희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내년에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또 책임감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당 지도부가 더 추가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지난번 의원총회부터 지금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 회계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런 또 언론들의 해석이 있었는데 충분히 그렇게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아직 뭐 지도부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딱 결정을 저는 했다고 보지는 네. 않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 전략으로 유능한 대안정당을 꼽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내년 총선은 저는 구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현 정권에 대한 심판 네. 또는 정권의 안정 이 두 방향이 뭔가 충돌하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정권 심판에 있어 핵심은 이 정부의 무능함이거든요. 이 무능함은 경제적 무능함이 있고 외교 참사도 있고 지금 엑스포와 같은 그런 문제도 네. 있고 실제로 또 국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도 있고 이 무능함에 대한 심판이 저는 내년 총선의 중요한 핵심적인 방향이 될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려면 민주당이 유능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 유능함의 내용이 뭐냐? 저는 개혁과 민생 경제 이 두 축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개혁이라는 거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그런 폭정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게 있고 민생 경제에서 유능함이라는 거는 다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네.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에서 총선을 위해서 뭐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민주연구원의 평상시의 역할은 당의 중장기적인 네. 전략과 비전 그리고 어떤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역할입니다. 여론 흐름도 같이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그 전략이란 중장기적 전략이라는 게 이제 여론 네.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일상적인 역할 속에서 당의 어떤 그 다양한 조사 활동과 그다음에 또 핵심 공약 개발 그리고 또 이제 캠페인 선거 캠페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후보들이 캠페인을 좀 선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제공해주는 네. 그런 역할들을 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꼽는 핵심 전략 지역은 어디입니까? 뭐 서울 수도권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모든 테고요. 지역이 다 전략 지역이죠. 전략 지역인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네. 서울이 전략 지역이 돼야 되는 거고 서울 안에서 놓고 본다면은 한강 벨트가 될 것 같고 네, 반드시 이겨야 될 곳이 용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산, 예. 대통령실 저- 예. 있는 용산. 그러면 그 부분에 뭐 전략 공천이라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네요. 근데 전략 공천이라는 건 저희 당은 당규상으로 보면은 사고 당부나 아니면 네. 출마를 안 하는 그러니까 불출마 출마자가 선언하는 없는 곳. 불출마 지역이거나 이런 지역으로 전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전략적으로 하는지는 그거는 전혀 당원 당규상으로는 맞지는 않죠. 신당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인지 궁금한데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민주 진영에서는 비명계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을 주시하는데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뭔가 새로운 그거를 추구할 것으로 보세요. 이낙연 대표?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당이 신당이 되려면은 뭐 민주당에서 나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명계 뭐 오늘 뭐 의원들- 이상민 의원님 네. 나갔습니다만은 이상민 의원님은 내가 보기에는 이낙연 대표하고는 결이 좀 다른 분인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당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비명계 의원들 몇몇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추후에 그분들이 그분들 만나보면 탈당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탈당까지는 아니다. 네. 한편에서 또 송영길 전 대표라든가 조국 전 장관 별도 신당 얘기 나오잖아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대개 지금 이제 현행 그 선거 제도를 전제로 해서 네. 그 반윤석열 그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 이 흐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뭐 의미 있는 정당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어떤 선거제 개편과도 맞물리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야권 연합 비례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을 거고 왜냐하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어차피 비례대표를 공천을 하고 또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합 비례정당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가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민주연구원장이시니까 내년 총선의 핵심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투표율. 예,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 60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 60%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투표하면은 야권을 찍을 거냐 여당을 찍을 거냐 물어보면은 한 10에서 15%가 야당을 찍겠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근데 정당 지지율을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조사 방식에 따라서 저희 당의 지지율이 뭐 10% 이상 앞서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박스권 안에서 경합 중이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는 더 매력적인 정당으로 또 발전해 나갈 때 그때 저는 투표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60% 국민이 심판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분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에 있어서도 유능하고 네. 민생과 경제에서도 유능한 이 모습을 총선 때까지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앞섭니다만 총선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총선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얕은 승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절실하고 좀 더 겸손하게 국민들한테 다가가야 승리가 된다. 일당입니까? 과반 이상입니까? 승리는 과반을 해야 승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과반 이상. 예, 네, 일단 목표는 과반 이상을 두고 있다는 예, 말씀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아야 되겠죠. 네.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 산적해 있는데요. 12월 국회 모습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